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엣지라이프랩의 김성일 소장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산림과 생태,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연구 경험이 코로나 팬데믹과 환경 문제 분석에 적용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최근 들어서 환경 문제가 에너지 문제, 농업과 식량 문제, 그리고 하물며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이걸 아셔야 환경의 큰 그림을 이해하십니다. 2000년 이전까지 세계 환경 문제는 주로 물 문제, 대기 공해 문제였습니다. 물론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사막화 등이 유엔의 환경 의제로 존재했지만 그리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로부터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마치 핵 융합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구온난화가 첫 번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탄소를 줄이자니 청정에너지 논의가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에 탄소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태워서 나오고 그래서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탄소가 없거나 현저히 적은 에너지로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 그리고 식물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디젤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원시 시대 때부터 산업화 시대 이전까지는 인류의 에너지는 대부분 바이오매스, 즉 식물의 줄기, 잎이나 동물의 배설물입니다. 나뭇가지나 소, 말의 똥이라는 말씀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석탄 사용과 함께 원유의 발굴이 시작됩니다. 곧 이어서 원자력 발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식물에서 추출된 바이오 디젤이 대안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 변천에 따른 토지 이용을 생각해 볼게요. 식물과 동물 배설물은 땅 위에서 줍지요. 그렇다고 농업과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석탄과 석유는 땅 속에서 얻습니다. 이때까지는 토지 이용의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풍력, 태양광, 원자력, 그리고 당연히 바이오 디젤은 모두 땅 위에서 생산됩니다. 풍력, 태양광은 대부분 숲을 훼손하고요. 원자력은 한기를 설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평균 20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최대 10배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원석 채굴에서 폐기물 봉화소까지 포함됩니다. 바이오 디젤은 더욱 심각해서요. 농경지에 재배되는 식물에서 채취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프리카 등지에서 식량 부족과 충돌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지금의 지구 환경 문제가 식량, 에너지, 숲과 현저하게 충돌하는지요. 에너지 문제로 숲이 훼손되니 민감한 지역의 생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사막화가 계속 진전되는 겁니다. 게다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때 경험했던 것처럼요. 환경 문제로 정치 구도가 바뀝니다.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요. 지구 저편 독일의 지방선거 결과가 뒤집힙니다. 폭발 이후 있었던 독일 선거에서 녹색당이 약진을 한 겁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미국 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재선에 성공합니다. 당시 공화당 상대자는 미트 롬니로 지구온난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던 분입니다. 샌디가 오기 전까지 오바마는 열세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환경이 식량이고 환경이 에너지고 그리고 환경이 정치가 된 겁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정치가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잘못된 인식으로 탈원전 시기를 섣불리 너무 빨리 잡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탄소를 잡기는 요원해졌습니다. 정치가 바뀌기 전에는요. 정치가 환경을 망친 꼴이지요. 환경 이야기 재밌으시죠? 참, 지난 첫 번째 이야기 어떠셨나요? 탄소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문제점들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팬데믹 상황 하에 더욱 중요하게 다가올 환경 문제. 20회에 걸쳐 미래의 환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들로 풀어보는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 올 기후 팬데믹의 사인들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기후 문제를 생각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슈가 바로 경제죠. 코로나로 인해서 나빠진 경제는 곧바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인류가 당면한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에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빠른 경기 반등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 부양책 가운데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청정 에너지로 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값싼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합니다. 그게 정치인들의 가벼운 의사결정 메커니즘입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 각국은 선진국, 후진국 예외 없이 경기 부양책 안에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로 갈 예산을 할당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역행 국가입니다. 현재 총 전력 생산량 가운데 태양광 풍력의 비율이 4% 수준입니다. 만약 원자력의 도움 없이 태양광, 풍력 같은 청정 에너지를 갖고 정부가 큰 소리를 치고 있는 탄소 중립으로 가자면 온 세계가 부러워한 우리나라 숲을 태양광, 풍력을 위해서 모두 훼손해야 될 판입니다. 우리나라 숲이 1년에 221조 원의 가치를 주는데 태양광, 풍력 때문에 숲을 마구 베는 것을 여러분은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2050년 탄소 중립을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요술방망이는 무엇일지, 또 거짓 홍보만 난무하는 것은 아닐지 저 개인적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정권 내에서도 뭐가 문제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잘못된 탈원전 정책에 큰 폭으로 오를 전기료가 국민들 삶을 얼마나 더 힘들게 할지,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얼마나 심각하게 악화시킬지 또 걱정이 태산입니다. 네, 이제 미국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의회가 제정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복구 조치는 주요 경제 지표상에 나타나는 핵심 요인들, 예를 들면 실업률을 낮추고 기업과 개인의 손에 우리 손으로 수천조나 되는 긴급 지원 자금을 어떻게 빨리 전달해 주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무관심이 된 겁니다. 이 때문에 300개 이상의 기업체 대표들과 환경 전문가들이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의원을 상대로 보다 환경 친화적인 청정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경기 부양책을 실행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제대로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이들을 가장 김 빠지게 만든 이가 민주당 소속 차기 대권을 꿈꾼다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입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는 기후변화 노력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쇼크로 $450의 재정 적자에 직면하자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녹색 사업을 위한 예산을 즉각 삭감했습니다. 다행히 몇몇 나라들은 이미 환경 관련 녹색 뉴딜 정책을 그들의 경기 부양책에 포함시켰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요, 경기 부양 기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그들이 어떻게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고 캐나다의 탄소 제로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법에 규정했습니다. 스페인은 최악의 코로나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고, 메르켈 독일 총리도 녹색 경기 부양을 강력하게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과 강력한 탄소 제로 규제를 늦추고, 이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똑딱 똑딱 이렇게요. 이렇게 가다간 그동안 국제연대를 이루면서 노력했던 결실이 오기도 전에 전 지구적인 환경 재난이 먼저 덮쳐올지도 모릅니다. 사실 환경 재난의 징조는 이미 오래전에 카운트다운 시작됐고, 지구 곳곳에서는 그 사인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이 시베리아의 산불입니다. 모두의 관심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에 쏠려 있었던 지난 6월, 유럽 중거리 기상예보센터의 마크 펠링턴은 시베리아 전역으로 화재가 번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화재의 열 방출량을 측정하는 일일 열 방출 수치가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산림청도 같은 지역의 화재를 보고하면서 시베리아 동부 사하공화국 추코트카, 마가단 지역에서 수백만 에이커가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베리아의 화재를 면밀히 추적해온 런던 경제대 환경지리학자 토마스 스미스 박사는 이제까지는 기후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시베리아 산불은 위성에서도 감지됩니다.
6월 말 유럽 우주국의 즉 ESA의 센티넬-2 위성은 지구 최북단인 위도 73도에서 일련의 화재를 감지했습니다. 또 북극해 일부인 랍테프 해안에서도 감지됐는데요.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애미 대학의 제시카 맥카티 박사는 랍테프의 해안 남쪽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그때의 놀라움을 전해줍니다. 그녀가 화재를 발견한 위치는 사하공화국의 북쪽 해안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은 연평균 영하 50도 이하인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입니다. 숨을 내쉬면 그대로 얼어버리고 낚시로 물고기를 잡으면 곧바로 급속 냉동이 될 정도입니다. 제시카 맥카티 박사는 이곳에서 화재를 관찰하고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시베리아 화재의 원인은 바로 열입니다. 탄소 배출의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시베리아 전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조의 화재가 났던 지난 6월 중순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로 알려진 시베리아 사하공화국 베르코얀스크의 기온이 영상 37.8도씨로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영화가 아닌 영상입니다. 런던대 토마스 스미스 박사는 북극의 무더위가 지구의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지구의 냉동고라고 불리는 북극의 툰드라 지역에서 여름철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은 더 이상 희귀한 현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렇게 넓은 지역에 걸쳐서 한꺼번에 많은 화재가 일어나는 일은 전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몇 화재는 기네스북에 올려야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 불길이 툰드라 지대의 지층 아래에 형성된 이탄층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탄층은 영어로 Carbon Rich Peatland 이렇게 흔히 불립니다. 우리는 이 카본, 즉 탄소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탄층이란 오랫동안 쌓인 유기물, 즉 탄소의 압축층입니다. 북극처럼 온도가 낮은 곳은 계속 꽁꽁 얼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그만 온도가 올라가면 고압축 탄소 폭탄으로 변합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펑! 북극 전체는 물론 지구가 온통 탄소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탄층은 열대림이 살 때보다 면적당 4배 이상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실제로 2007년에 알래스카 툰드라 지역 화재로 인해서 북극 과학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이 화재를 조사했던 알래스카 대학의 북극생물학연구소 신도니아 브레드하트 박사에 따르면 알래스카 북부 연안의 이낙투부크 강 인근에서 발생한 이 화재는 그 이전까지 알래스카 툰드라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화재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큰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그해 7월부터 몇 주간은 계속된 불길은 결국 400평방마일,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면적을 다 태웠는데요. 이때 방출된 탄소의 양이 자그마치 2.1 테라그램 혹은 210만 미터톤으로 북극 전체의 나무들이 1년 동안 감쇄시키는 탄소의 양과 같았습니다. 과거 같으면 화재로 인해서 표면을 덮고 있던 이끼가 사라져서 술록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걱정했을 겁니다. 북극의 생태 역사를 알 수 있는 생태 족보가 사라질 것이란 걱정이 앞섰겠죠. 하지만 인류는 지금 그런 여유 있는 걱정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끼가 사라진 틈에서 자라기 시작한 식물들이 어디까지 뿌리를 뻗을지가 걱정입니다. 행여나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이 풀과 나무들이 내린 뿌리와 그 밑에서 자라는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수만 년 동안 얼어있던 탄소 폭탄을 건드리지는 않을지 그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조지 클루니가 감독하고 주연한 영화 미드나잇 스카이는 지구의 종말을 맞는 2049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종말의 원인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영화 내내 보여지는 영상으로 미루어 급격한 기후변화로 판단됩니다. 이제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기후 팬데믹은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인류는 역사상 수차례의 바이러스 팬데믹에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종족을 번성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닥쳐오는 기후 팬데믹에는 인류 멸종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고생물학의 주류학자들은 최근 5억 년 동안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공포스럽게도 대멸종은 모두 급격한 기후변화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대멸종의 시대로 접어들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도 탄소에 대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